미국의 도시개발 전문가가 태국의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방콕에 파견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지에서 만난 태국 총리실 비서관이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라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방콕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는데요. 그때 태국 정부가 긴급히 부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무시당했던 한국의 시스템이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사브리나 피셔입니다. 29살 미국에서 도시개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UN 프로젝트 소속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게 제 일이죠. 뉴욕, 런던, 싱가포르까지 정말 많은 도시들을 봐왔는데 그날도 평범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신수도 개발 프로젝트 컨설팅을 위해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떠다니는 걸 보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방콕의 새로운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특유의 따뜻한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 계획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파친이라는 태국 총리실 비서관의 말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브리나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 모델은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파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보여주기식이에요. 다 로봇이고 감정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들을 몇 번 자료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기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송도 국제도시의 사진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차가운 인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질서정연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맞아요. 다 기술만 있고 인간적인 매력은 없는 느낌이죠.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너무 통제된 환경 같아서 답답할 것 같아요. 파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태국 사람들은 정이 많거든요. 골목길에서 이웃과 인사하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그런 게 진짜 삶이잖아요. 한국식 도시는 너무 차갑다고 생각해요. 저는 파친의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도시들은 모두 사람 냄새가 나는 곳들이었거든요.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 이런 곳들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방콕 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술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차가운 스마트 시티가 아닌 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인간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파치는 계속해서 한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고 쇼핑도 무인 시스템으로 하고 그게 정말 좋은 삶일까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방콕의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툭툭이 경적을 울리며 달리고 노점상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 인사하는 모습들이 정말 생동감 넘쳐 보였거든요. 과연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정말 사람을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건가?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절대 한국 모델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대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진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중심 도시 계획은 틀렸다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며칠 후 저는 방콕 시내의 카페에서 현지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페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정전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이 지역은 정전이 거의 없는 곳인데. 현지 전문가 중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는데 그때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긴급 뉴스가 울려 퍼졌어요. 방콕 도심 전력망 완전 다운. 교통, 수도, 병원 시스템 통제 불능 상황 발생.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카페 밖으로 나가보니 거리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신호등이 모두 꺼져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지하철도 멈춰 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택시는 물론이고 대중교통도 모두 서 있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 빌딩들이 모두 먹통이 되어 있고 자동문도 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시 시스템이 이렇게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도로에는 앰뷸런스조차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텔에 겨우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켜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방콕 도심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복구 시기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마트 시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말이에요.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위험도 따라온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편리함과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깜빡이는 촛불들이 마치 도시의 마지막 숨결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송도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에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동안 파친과 함께 한국 시스템을 그렇게 비판해왔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니 말이에요. 이지수 박사라는 분이 오신다고 하네요. 파친이 저에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한국 스마트 인프라청의 수석 엔지니어래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지수 박사가 방콕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저는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차분한 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지수 박사는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먼저 전력망 복구보다는 데이터 복구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지수 박사의 다음 말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이지수 박사가 화면을 켜면서 말했어요. 인천 송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복구 모델을 기준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방콕의 도시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이 나타났고 전력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복구해야 하는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거든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모든 도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합니다. 이지수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이 시스템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그저 차갑고 기계적인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비상 상황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거였다니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복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지수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인프라 우선 복구. 두 번째, 생활 인프라 연결. 세 번째, 전체 시스템 안정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는데 파치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국 시스템을 그렇게 비하했던 자신이 창피했을 거예요. 이틀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복구 매뉴얼을 따라 작업을 진행하자 방콕의 전력망이 체계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전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통 시스템, 병원 시스템, 통신망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웠어요. 이게 바로 진짜 스마트 시티구나 싶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던 날, 태국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오해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프라 통합 복구는 한국 모델을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친 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도 파친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시스템이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방콕의 시스템이 복구된 후 저는 이지수 박사에게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의 시스템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여전히 좀 차가워 보였어요. 모든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리도 너무 깨끗해서 마치 모형 도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지수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도시 곳곳을 둘러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지수 박사가 지하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송도의 지하에는 폐기물 자동 집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시 전체의 쓰레기가 지하 터널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차가 거리를 다닐 필요도 없고 냄새나 소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지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위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본 건 교통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화면에 도시 전체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신호등을 조절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효율성만이 아니에요. 이지수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응급 차량이 지나갈 때는 자동으로 신호등이 바뀌어서 최단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재해 상황에서는 대피 경로가 자동으로 안내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기계적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던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재난 방제 시스템이었어요. 이지수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는데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시 전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모든 건물의 구조물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지수 박사가 설명했어요. 위험한 건물은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안전한 대피소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도 자동으로 계산되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해질 무렵, 저는 송도의 센트럴파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가 차갑다고 생각했던 건 제 편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서 만든 도시였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글을 썼어요. UN 본부에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의미였어요. 그 글에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UN 아시아 태평양 본부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방콕에서 일어난 일과 송도에서 본 것들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방콕은 멈췄지만 송도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의 시스템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콕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의 안전이 있습니다. 송도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인공지능 교통 관제,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감탄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어요. 우리가 아직도 개별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통합 시스템을 완성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수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그동안 가졌던 편견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이지수 박사님,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도시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도요. 저는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도시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이 담긴 공간이었던 거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이지수 박사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사브리나 씨의 솔직한 보고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실을 보려면 얼마나 열린 마음이 필요한지 말이에요. 제 보고서가 UN 내부에서 화제가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방콕 사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국 시스템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브리나, 정말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싱가포르 도시계획부 국장이 화상회의에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스마트 시티를 자부하고 있는데 한국과 뭐가 다른 건가요? 저는 송도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성입니다. 개별 시스템들이 따로 놀지 않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뿐만 아니라 비상시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점이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고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스템을 차갑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파친에게서 일어났어요. 사퇴했던 그가 다시 총리실로 복귀하면서 한국 시스템 도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맡게 된 거예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씨,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했네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짜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저에게 특별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아시아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워크숍을 방콕에서 열었는데 정말 많은 나라에서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지수 박사도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지수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입니다. 기술은 그 철학을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워크숍이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도 호치민시에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마닐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인공지능 교통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캄보디아의 변화였어요. 푸놈펜의 시장이 직접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정부에서 한국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인프라 시장 규모가 무려 7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태국, 한국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발표. 인프라 시장 7조 규모 이전 결정.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방콕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 시스템을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파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브리나 씨, 정말 고마워요. 사브리나 씨의 솔직한 보고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파친 씨.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결정들이 이어졌어요. 베트남은 호치민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홍수 방지 시스템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한국이 돈을 벌게 된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엔에서도 저의 활동을 인정해서 특별상을 주었어요. 아시아 스마트시티 발전 공로상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상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진짜 공로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도시계획가들입니다. 그분들이 10여 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온 시스템 덕분에 오늘의 변화가 가능했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이지수 박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브리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기술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도 나중에 생긴 감동도 모두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서 온 거였거든요. 1년 후 저는 다시 송도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습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교육센터를 송도에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지수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엔지니어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도시를 위한 철학자 같아 보여요. 교육센터 건물을 둘러보면서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곳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첫 번째 교육 과정에는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지수 박사가 답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동아시아의 특수한 사례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되었거든요. 교육센터의 첫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기로 했어요. 주제는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비인간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방콕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송도에서의 경험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믿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 모든 도시가 한국처럼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철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다는 철학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센트럴파크를 혼자 걸었어요. 1년 전에도 같은 길을 걸었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도시가 낯설고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이 도시가 얼마나 사람을 위한 공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파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이 거의 완료되었어요. 시민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있어요. 사브리나 씨 덕분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년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시들이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변화해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송도의 밤하늘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도시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한 빛 공해가 없어서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의 미래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전 세계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도 제가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